인구토크 올인 사회를 맡게 된 이재인입니다. 네, 함께 사회를 맡은 최철규입니다. 인구토크 올인이 오늘 처음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프로그램 소개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가 올해로 17년째 초저출산 국가로 있고 이렇게 오랫동안 초저출산 국가에 머문 나라는 세계 유례가 없다고 하죠.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험하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인구토크 올인에서 차근차근 우리나라의 인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올인이 무슨 의미죠? 올인하면은 우리가 송혜교 씨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드라마 제목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예, 저도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올인이 카지노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였는데요. 사실 올인은 잘 아시겠지만 게임을 할 때 전부를 다 건다 이런 뜻이죠. 인구토크 올인은 날로 심각해지는 인구 문제에 우리 사회가 더 늦기 전에 올인해야 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사람의 수도 참 중요하고 문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사람 그 자체가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올인이라는 이름에 담아봤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같은 인구 문제를 걱정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한 삶을 위한 거니까요. 그럼 오늘 첫 시간인데요.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이시자 경제학 박사이신 이상호 박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미디어팬의 조영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두 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피부에 잘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 분께서는 생활 속에서 이런 문제를 직접 경험하거나 느끼신 적이 있는지요? 네, 이 박사님부터 한번. 저는 제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줄 때 가장 많이 느끼는데요. 제가 클 때 초등학교에 한 반에 한 7, 80명까지 됐었고요. 그걸 또 오전, 오후반까지 나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학년에 한 5반 정도, 그 다음에 한 반에도 한 20, 30명 정도 아이들밖에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 좀 씁쓸함을 느끼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명절에 세뱃돈 좀 줄어든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럴 때는 좋을 때도 있습니다. 네, 우리 조 기자님은요? 저는 아마 제가 작년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부에서 교원 수를 줄이겠다는 정책을 내놨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교대생들이 말도 안 된다라면서 시위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 현장에 취재를 가서 그때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정부가 했던 얘기는 아이들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수도 적게 뽑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들 수가 줄어드니까 이렇게 취업 전선에도 문제가 생기는구나라고 실감을 했는데 사실 그건 좀 특수한 경우고 평소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적다 이런 거를 경험하는 일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특히 서울 시민들은 조현 기자님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고들은 하는데 딱히 체감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인구 문제를 여기까지 키워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인구 문제 첫 시간인데요. 네. 오늘의 주제는 뭐죠? 네, 오늘 인구 토크 올인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인구 절벽입니다. 먼저 고용정보원 이상호 박사님께서 오늘의 주제 인구 절벽에 대해 좀 알기 쉽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듣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언자의 예언하고 과학자의 예측하고 차이점과 공통점이 뭔지 혹시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공통점은 뭘까요? 둘 다 틀릴 수 있다. 너무 정확한데요? 예, 별로 만든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료가 주는 전망과 예측의 정보가 거의 틀릴 가능성이 없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인구의 문제들을 몇 가지 통계 자료들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을 정점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명을 넘어서 정점에 이르게 되고 31년부터 인구가 순 감소한다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근데 유명한 그 인구학자 중에 데이비드 콜먼이라는 옥스퍼드 교수가 향후에 우리나라 인구가 이런 식으로 감소하게 되면은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바로 대한민국이 될 것이고 2300년 정도 되면은 사실상 인구 소멸 단계에 이제 진입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어떤 얘기들을 들으면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우리나라도 이제 10년 후쯤에는 인구 감소가 시작되겠구나. 그런데 인구가 소멸하는 게 2300년이나 돼? 그러면 적어도 나와 내 자녀들의 그런 문제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사가 한편으로는 우리 인구 감소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현재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아직도 약간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들을 조금 더 다음에 미루게 되는 그런 어떤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또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예, 이제 관점을 조금 틀어서 다른 관점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것인데요. 생산 가능 인구란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를 보면 2017년을 정점으로 올해부터 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 생산 가능 인구는 일하고 소비하는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이기 때문에 이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 한 사회가 생산의 측면에서는 이미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밑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다른 선이 있는데요. 이것은 45세에서 49세까지의 인구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45세에서 49세 인구가 중요하냐? 해리 덴트라는 유명한 인구 통계학자가 얼마 전에 인구 절벽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연령대의 인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사회에서 이 40대 중후반 정도가 개인의 어떤 생애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소비가 가장 극대화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구의 규모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한 사회의 성장과 쇠퇴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지표가 된다는 것인데요. 근데 이 지표를 볼 때 우리나라의 역시 2017년을 정점으로 201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리 덴트라는 분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2018년 이후로 인구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마지막 선진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향후 수십 년간 소비 흐름의 추세가 하락세를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볼까요? 먼저 통계청에서 2015년에 조사한 우리나라 연령별 월 평균 소비 지출을 한번 보실까요? 40에서 49세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이 300만 원으로 제일 피크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것이죠. 주택과 관련된 걸 한번 볼까요? 평균 전세 금액인데 여기서는 40대 초반을 정점으로 이제 이렇게 다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역시 집과 관련된 그런 추세들도 40대를 이후로 꺾인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사회 전체로 단순 합산을 하게 되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도
소비와 그리고 주택 수요 관련된 수요들이 감소한다는 것을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이제 학령 인구의 변화인데요. 학령 인구라 하면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 이제 학생들의 비중의 변화가 되겠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그러니까 6에서 11세 6년 텀의 이제 학생 수의 변화인데 파란색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중고등학교 12에서 17세 역시 이제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이제 펼쳐져 있고요. 대학교 학생 수는 18에서 21세 4년간이기 때문에 약간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역시 추세적으로 이 봉우리들이 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런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5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던 서울의 한 초등학교가 사실상 폐교에 들어갔다라는 것인데요. 굉장히 충격적으로 저는 봤습니다. 사실 지방광역시에는 도심 내에서도 이런 초등학교 폐교들이 심심치 않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서울에서도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2015년에 그 교육부의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이 있었는데요. 전체 우리나라에 한 6천 개가 넘는 초등학교 중에서 30% 이상을 통폐합해야 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여드릴 그래프는 생산 가능 인구. 아까 말씀드렸던 15세에서 64세 인구를 분모해 놓고 65세 인구를 분자해 놓았을 때 이 상대 비율을 표시한 것입니다. 2019년에 처음으로 이 비율이 20%를 초과했어요. 그리고 2026년에는 이 비율이 30%를 초과하게 됩니다. 8년 정도 소요가 되고 40%를 초과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리냐? 5년이 걸리고요. 그리고 50%를 초과하는데도 6년이 걸립니다. 이런 속도로 지금 향후 고령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지금까지의 고령 인구 증가 속도는 완만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복지 비용이 얼마나 증가할지에 대해서 사실 체감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향후 5, 6년 후부터는 이런 복지 비용의 증가를 우리 젊은 세대들 혹은 중장년 세대들이 바로 생활 속에서 갑작스럽게 체감하게 될 겁니다. 마스다 히로야라는 일본의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2014년에 본인의 이름을 딴 보고서, 마스다 보고서라는 걸 발간을 하게 되는데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약 1,800개 정도의 시정촌이라고 우리나라 시군구와 읍면동의 중간 정도 사이즈 되는 그런 단위가 있는데 이것의 한 절반 가까이가 향후 30년 이내로 소멸할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했던 통계가 바로 20에서 39세 여성 인구, 젊은 여성 인구죠. 그래서 젊은 여성 인구들이 급격하게 지방을 떠나서 서울로 이전하면서 지방의 인구 재생산이 위기를 맞게 되고 결국은 절반의 지방이 소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예측을 내놨는데요. 제가 이것을 조금 바꿔서 지방 소멸 위험 지수라는 걸 만들어 봤어요. 분자에는 20, 30대 젊은 여성 인구, 분모에는 아까 살펴봤던 65세 이상 고령 인구를 넣었어. 근데 재밌게도 이 비율이 쭉 감소하다가 2016년을 기점으로 1대1에 이르게 됩니다. 즉 이 비율이 서로 같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16년 7월을 기점으로 이것이 1.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2016년에서 2018년치는 이 기간은 생산 가능 인구, 그 다음에 45세에서 49세 인구, 그리고 여기서 살펴본 지방 소멸 위험 지수,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작년부터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고령 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섰죠. 그래서 이 기간이 현재 우리나라 이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인구 절벽의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다양한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를 한 몇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봤어요. 이 비율이 0.5 미만인 지역들을 살펴봤어요. 자, 2005년에
보시는 것들이 소멸 위험이 낮은 지역들 그리고 정상 정도에 속하는 지역들이 그래도 많습니다. 그리고 주의 단계 즉 1에서 0.5 사이에 분포하는 지역들도 상당히 많지만 소멸 위험에 진입한 지역 0.5 미만인 지역 그리고 소멸 위험이 아주 높은 지역 그러니까 고령 인구가 10명일 때 젊은 여성 인구가 2명도 되지 않는 이런 지역들이 소멸 고위험 지역인데 그래도 빨간색은 하나도 없잖아요. 불과 이것이 2005년에 우리나라의 지역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2016년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제 그 수도권, 서울, 경기 지역과 지방의 광역 대도시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소멸 위험 진입 단계에 접어들었거나 아니면 소멸 고위험 단계에 접어든 지역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초지자체를 한 230여 개 정도로 봤을 때 이런 소멸 위험에 속한 지역이 85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고요.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이런 지역들은 젊은 여성 인구의 유출률이 40%가 넘습니다. 10명 중에 4명이 10년 이내에 다 빠져나가서 소멸 위험이 커졌다는 것이죠. 그럼 왜 젊은 사람들이 이들 지역들을 빠져나갔을까요? 예, 똑같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문제 뭡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기 어렵고 일자리를 갖기 어렵고 자녀를 낳기 어렵고 자녀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 바로 지방에 더 열악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좋지도 않지만 서울로 빠져나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서울이나 대도시로 빠져나갔을 때 향후 몇십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그때는 국가 전체의 쇠퇴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얘기로 돌아가서 해리 덴트 혹은 다른 교수가 얘기했던 그런 인구 절벽, 인구 소멸이 국가 수준에서도 귀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구 절벽, 인구 소멸 문제를 미래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 지방 소멸의 지표를 통해서 보면 이미 인구 소멸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30% 이상의 지역에 와 있는 것이고요. 과거에 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것에 대한 대책과 준비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가 여기에 대한 심각성들을 같이 느끼고 고민들을 토론하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상호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우리 2017년, 18년 인구 절벽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거네요. 네. 모든 그 인구 지표들이 지금 일제히 올해부터 감소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이런 우리 이상호 박사님 말씀 듣고 어떠셨습니까, 조영 기자님? 너무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인구 절벽을 경험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박사님께서 그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이렇게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심장이 쿵 하는 느낌이 들면서 아, 이게 먼 나라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일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조 기자님 지금 말씀에 이제 공감을 했는데요. 근데 절벽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그 위기감을 주지 않습니까? 절벽.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절벽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이 정상적인 평평한 상태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낭떠러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의 인구 감소의 충격적이라는 것이죠. 아까 그래프에서도 보셨듯이 인구 증가는 이렇게 완만하게 오랜 기간 동안 한 사회의 그 성숙에 따라서 증가하는데 인구 감소는 이제 급격하게 갑자기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가져올 변화와 충격들을 예상하기 어렵고요. 더군다나 그 해리 덴트 학자에 따르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에코붐 세대의 규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충격이 좀 덜한데 우리나라는 그 에코붐 세대가 사실상 이제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브레이크 같은 게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서 더 이제 향후 우리나라에 가져올 충격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출산 문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구 절벽의 꼭지점에 낭떠러지 앞에 서서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한번 짚고 갈까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네, 그 OECD 국가들 중에서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이 정말로 실제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도 발표를 해주셨듯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0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015년 기준 OECD 국가의 출산 합계율이 1.68명인 거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또 이것도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서울과 부산은 한 명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나타냈다고 해서 이게 정말 그러니까 한 가정에 한 아이를 갖지 않는 그 가정이 많다는 이야기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게 젊은 세대들의 생각도 많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중에 가장 젊은 세대, 우리 조 기자님 어떠세요? 저는 사실 결혼 안 하냐는 질문을 한 5년 전부터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저한테 왜 우연 씨는 결혼을 안 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안 한 것도 아니고 못 한 것도 아니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일자리, 뭐 사교육비 이런 등등의 문제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선택 여부에 해당되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단순한 의문이지만 사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뭐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일은 굉장히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이기는 한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도 사실 하나의 선택일 수 있잖아요. 개인의 선택일 수 있는 거라서 뭐라고 콕 집어 얘기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처럼 생각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세대가 결혼했을 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변화한 데에 무슨 원인이 있을까요, 이 박사님?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의 선택은 저는 훨씬 더 존중돼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청년들 혹은 여성들을 마치 이제 뭐 인구 재생산에 도구화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숫자적으로 우리 사회가 보통 2.0 정도는 돼야지 사회적 재생산이 가능한 출산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절반도 못 된다는 것은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이 존중되는 서구 사회와 비교할 때도 뭔가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 저희가 이제 정책을 하는 분들이나 학자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좀 규명과 대책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장기간의 안목을 갖고 차근차근 집요하게 풀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네, 경제 빙하기 계속해서 상당히 그 위기 의식을 갖게 되는데요.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볼까 싶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게 우리 경제에 그 치명타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 생산 가능 인구라는 개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가족 생각을 해봅시다. 집에 노인들만 많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만 많고 경제 활동을 집에서 일하는 그런 어른들이 없으면 다른 도움이 없이 어떻게 가계 경제가 유지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절대 이제 현재 시점뿐만 아니라 미래의 그런 변화까지 생각하면 균형이 필요하겠지만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것이죠. 예. 네.
조 기자님, 산업부 기자시죠? 네. 기업에 출입하시면서 보면 이런 인구 절벽에 대해서 기업들의 대응이 어떻게 좀 눈에 띄십니까? 우리가 보통 뭐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면 기업의 민첩함, 기민함, 시장을 보는 눈 같은 걸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그래도 무언가 변화를 가장 빨리 감지하는 건 기업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이제 전자업계 저는 삼성전자랑 LG전자를 주로 출입을 하는데 보통 이 큰 회사에서 내놓는 것들은 프리미엄 제품이잖아요. 뭐 큰 TV, 큰 냉장고, 뭐 큰 가전제품 등의 주로 주력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두 회사가 1인 가정을 겨냥한 제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프리미엄 제품을 유지하면서 작은 TV, 뭐 작은 냉장고, 작은 전기 오븐 같은 걸 내놓는 걸 보면서 이 기업이 이 시장이 커질 거라는 걸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 이분들이 1인 가정 시장이 커지는 걸 알고 있구나라는 걸 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청년 실업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사회적으로. 근데 이제 앞으로 인구가 점점 좀 줄어들면 오히려 그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더 해결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언뜻 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많죠. 근데 제 개인적인 소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아까 그 그래프를 보여드렸잖아요. 그 그래프를 보면 2차 베이비 부머 세대 이후에 에코붐 세대까지의 그 감소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시기. 근데 분명히 그런 숫자들이 급격하게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청년 실업률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향후 한 몇 년 동안 2차 베이비 부머의 에코 세대들 때문에 공급이 증가해서 몇 년간 취업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대규모의 정책 투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면 5, 6년 지나면 청년 실업 문제는 그럼 해소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일자리 문제에 관한 한 아무리 명석하고 뛰어난 학자도 5년 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정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혁명이 가지고 오는 일자리 감소, 4차 산업혁명이나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오히려 또 경제가 발전하면 일자리 수가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정하고 우리가 섣불리 뭐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저는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문제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인구가 감소하면은 사실 이제 그 집들이 빈집이 또 늘어나고 또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집값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도 하는데 워낙 우리 사회가 부동산이 뭐 폭증하고 뭐 이런 사회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집값이 떨어지면 저도 집이 없는데요. 떨어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사회적으로 좋은 것들은 있잖아요. 좋은 것들은 항상 일부만 가지고 가고 예? 그것이 나빠질 때는 피해를 취약한 사람들이 더 크게 타격을 입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면 가격이 떨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 그 집을 소유한 자가 소유자들의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보통은 대출, 금융권 대출을 끼고 있고 이것이 이제 개인 파산으로 연결되면서 아무리 우리 사회가 개인 그 전세금 보호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있긴 하지만 아마도 많은 전월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상당 부분 충격을 입고 피해를 보는 분이 더 많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천천히 진행되면 우리가 그것을 조정을 하면서 적응하고 변화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데 해리덴트가 얘기한 그 인구 절벽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절벽이잖아요. 급격하게 오기 때문에 이것이 대출 문제로 인해서 경제 전체에 충격을 가지고 오는데 그 방식이 2008년 우리 보통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대출의 문제 이런 어떤 파국 국면으로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래서 그냥 마냥 반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동산이나 이런 그 청년 일자리하고는 달리 복지 비용은 긍정적일 리가 없어 보이는데요. 사회복지 비용 부담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복지 비용이라는 게 대부분 사회 그 취약계층을 위한 건데 이게 인구 절벽 문제로 이 부분이 부담을 느끼고 재정 여력 줄인다 그러면은 딴 사람들도 아니고 취약계층이 가장 타격을 입을 일을 생각하니까 참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집단 같지 않습니까? 근데 쪼개서 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절반이라고 하잖아요. OECD에서 가장 높고 그것도 한 4배 정도 높은 수준인데 평균에 비해서. 근데 그분들이 또 노인들이 어디 많이 사시나요? 지방 또 농촌에 많이 사세요. 결국은 취약계층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활 속의 문제로 생각하면 노인들의 문제고 그리고 고령자들의 문제고 이제 또 지역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차원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라는 게 사실 노인 문제와 연관시켜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분들을 일자리로 사실은 끌어내게 되면 사회적 비용은 줄이고 그분들이 사회적 생산적 기여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복지 수혜자들을 노동시장으로 이렇게 편입시켜서 일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회적 생산 기여도 하고 복지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좀 차이점은 외국 같은 경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높은 사회복지 수준을 줄여가거나 혹은 어느 정도 선진국 수준의 복지를 줄여가지만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수치도 낮을 뿐더러 배제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이 젊은 사람들한테 부과되면 그것이 또 사회적으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점진적으로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부모님 얘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전진적으로 합의점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인구 절벽이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짚어봤는데요. 또 국민 개개인의 어떤 경제적인 부담감을 고려할 때 더 아주 심각한 우려가 제기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실감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다음으로 지방 소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이제 짐작을 하셨겠지만 정확하게 의미 전달이 안 되는데 지방 소멸 이거 어떤 뜻입니까? 저희가 뭐 소멸 뭐 이런 자꾸 용어를 쓰니까 위기를 무슨 조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사실 꽤 들었었어요. 근데 이 지방 소멸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물리적으로 완전히 없어진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현재의 인구보다 젊은 여성들이 혹은 젊은 층들이 유출하게 되면서 한 향후 30년 정도 후에는 현재보다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그 상호 네트워크가 있을 거잖아요. 예컨대 우리가 그 농촌 지역에 가더라도 병원이 있고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동사무소와 같은 행정시설들이 있는데 인구가 반으로 줄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공공기관들이 기본적인 인구 수준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그 2배의 인구가 있을 때에 운영되던 우리 소상공인 가게들, 점포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더 이상 경제적으로 이제 운영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지역 공동체가 사실상 유의미한 사회경제적 네트워크로서의 어떤 의미를 상실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소멸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상호 박사님은 지방소멸 보고서를 쓰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선구적이신데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지역 고용과 관련된 그런 모니터링을 하는 일인데 지방을 다니면서 그 출산율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지방에서 이제 저출산 대책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출산 장려금이나 이런 걸 주잖아요. 근데 제가 마스터 보고서를 딱 접하게 되면서 느꼈던 게 출산율을 높이는 게 지방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가 수준에서는 중요합니다만 출산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 자체가 빠져나가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우리가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또 하나 지방에 보면은 청년 일자리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자체에서 가장 우선으로 하는 목표가 고용률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고용률 높이면 제일 하기 쉬운 게 뭔 줄 아세요? 일자리 사업 많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생산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고용률이 확 높아져요. 근데 적어도 고용률은 높아질지언정 그런 지역에서 청년층들은 할 일이 없거나 혹은 임시직 일자리라서 안정된 생계를 할 수 없어서 빠져나가는데 그것이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그것이 유일한 대안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지방에 대한 대책, 우리 인구에 대한 그런 것들이 되게 상식적인 건데 잘못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고요. 그러면서 우연찮게 또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이런 계획들을 정부의 걸 보게 됐어요. 저는 인구 학자가 아니니까. 근데 보니까 제가 느끼는 이런 생활 속에서의 절박한 문제들이 지방의 관점에서 이렇게 있지는 않더라고요. 몇 년 전 얘기입니다. 불과 2, 3년 전 얘기를.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좀 경각심이 되게 쉽고 구체적이게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랬었어요. 교양 나온 김에 지금 지방소멸 보고서도 쓰셨으니까 지금 가장 심각한 지역의 소멸 고위험 지역이라고 분류하나요? 지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일 높은 곳이 의성군 시군구 수준에서는 이라고 하는데 0.2가 채 안 됩니다. 즉 고령 인구 10명 중에 젊은 여성 인구가 2명이 채 안 되는 그런 곳이고요. 그 안에서도 신평면이라는 곳은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의 그런 여성 인구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 노인 나라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이런 유사한 지역들에 보면 아까 제가 공동체로서의 유의미한 기능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읍면동 수준에서 보면 물리적으로 인구 전체가 이제 소멸의 위험에 처한 지역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마을은 5군데, 3군데 이런 가구들에 뭐 80대신 노인들만 사는 곳도 있고요. 제일 놀란 건 청년의 노인분들 만나보 청년회라고 젊은 제일 막내들이 보통 5, 60대세요. 예, 청년회죠. 청년회 막내가 이제 5, 60대 그런. 예. 심각하네요. 지자체들 입장에선 당장 참 큰 위협으로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층 유입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할 텐데요. 그런 정책이 좀 뭐 필요하다는 거는 공감이 되는 거고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뭐 혹시 좀 소개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일본의 사례를 들으면 뭐 저희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은 먼저 1억 총활약상이라고 되게 뭐 뉴스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서 전체 이런 문제들을 컨트롤 타워를 하는 장관을 뒀었고요. 그리고 네, 그 다음에 크게 이제 인구 유출을 지방에서 막기 위해서 이제 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구 유출의 저지선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유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떠났던 청년층들을 돌아오고 그리고 새로운 청년층들을 받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정책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책의 효과가 있으려면 제가 충분히 크거나 효과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저는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우리나라로 치면 청년들에게 연간 5천만 원 정도의 임금을 단계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만들자.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지원금도 임금의 60, 70%까지. 우리는 지금 상한선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에 굉장히 파격적이고 지방대를 육성하기 위해서
대학교를 이전한다든지 그런 어떤 특단의 대책들을 많이 강구하고 있어요. 물론 뭐 우리 사회와 반드시 등식으로 이렇게 연결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만큼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을 통해서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이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 유출 저지선이라는 개념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예, 예. 그래서 1억 이하로 내려가서는 일본 사회 전체가 쇠퇴에 직접적으로 돌입되기 때문에 예컨대 많이 알려져 있죠. 컴팩트 시티라고 해서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든 대로 축소된 도시 인프라를 모으고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집중시키고 그런 것들을 이제 네트워킹하는 거죠. 편리하게. 그래서 뭐 그런 어떤 개선들을 하는 그런 정책도 있습니다. 그 지방 소멸 문제가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 연관이 있다면 뭐 어떤 연관성에서 봐야 될까요? 이게 제가 즐겨하는 표현 중에 인구 저수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대한민국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인구의 물이 아주 많았던 그 풍요의 시대에는 초록빛이 많았지만 인구의 저수지가 말라 들어가면서 점점 이제 바닥이 얕은 곳부터 점점 이제 바닥을 드러내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인구 위험 지역들이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점점 증가하게 되면 처음에는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들, 그 다음에는 지방의 거점 대도시들, 결국은 그것이 이제 서울 수도권에 사는 그런 도시들에게도 영향이 가겠죠. 그래서 서로 의존되어 있는 건데 재밌는 건 지방 소멸 위험이라는 것이 일부는 아니죠. 낙후 지역에 있는 그런 어떤 농촌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국토연구원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축소도시라는 도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축소도시들은 지난 10년 동안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든 도시들인데 그런 곳들이 어떤 곳이냐면 나주, 안동, 그다음에 김천 이런 곳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들이 뭐냐면 안동 같은 경우에는 경북도청이 이전한 곳이고요. 나주나 김천은 혁신도시로 지금 지정된 곳이에요. 물론 이전으로 인한 어떤 도시 성장 인프라 효과가 제대로 투여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이 나타나고 있고 대도시 같은 경우에도 부산 영도구나 동구 같은 경우에는 소멸 위험에 진입했습니다. 대도시에서도 고령 인구가 젊은 여성 인구의 2배를 넘는다는 건 정말 이건 심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가 예측했던 것처럼 점차 광역 대도시에서 서울의 위기로 번져나가고 있는 그러고 볼 수도 있고요. 아까 폐교의 사례로 볼 수 있듯이 그런 작은 징조들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 기자님, 그렇다면 이런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만약에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매력적인 도시에 살고 싶기 때문에 지방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방을 어떻게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과제가 남는데 지자체끼리 경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을 예로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가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도시에 오면 이런 게 뭐 일자리가 많고 뭐 기업이 너무 많고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 혜택도 많아라는 식으로 서로 자기 지역을 발전하기 위해 노력을 하다 보면 인구가 많이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순진한 생각인가요, 박사님? 아니요. 지금 일본에서는 그 광역지자체 지사들이 직접 서울로 가서 우리 이 고장이 살고 좋은 곳이에요. 일자리도 있어요. 저희는 당신 젊은 층들을 위해서 집도 마련해주고 학자금 대출까지도 저희가 갚아줄 수 이렇게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그 지방 소멸이 높은 지역의 단체장들이나 몇 분들은 벌써부터 그런 어떤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뭐 좀 개선은 필요하겠죠. 예, 두 분 장시간 고맙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그 두 분 함께 하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소감 듣는 걸로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을 하기도 힘들 뿐더러 보통 경보가 온다고 해도 불과 몇 초 전에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인구와 관련된 위험 신호들은 이미 수십 년간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이미 비가역적인 바꿀 수 없는 결과가 이미 잠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늦었다고 얘기하지만 빨리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박사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인구 절벽, 인구 감소라는 게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지금은 중요한 시기인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방송이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두 분 귀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 고맙습니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구 절벽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인구 절벽이라는 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구나. 이렇게 실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최신호에서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이 아니고 인구 감소라는 시한폭탄이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을 다투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 거지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더 늦기 전에 해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인구 문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